자, 그럼 이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막 헷갈리는 게 중국 경제가 뭐 이번에 IMF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수치가 6월 달 전망치보다 높아졌잖아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지수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지금 중국 경제 흘러가는지. 제가 생각하는 작년보다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성장했다는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경제가 더 잘 나가지? 그러면 세계전에 투자, 내수, 소비, 수출이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수출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렇죠. 왜 경제가 좋아졌다 하니까 왜 좋아질까? 수출이 마스크를 많이 수출했대. 마스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국이 그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지금 커졌다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3분기까지 증가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가 증가했냐면 수출이 그렇게 팍 증가한 건 아닌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유럽하고 미국이 팍 터지면서 그쪽이 하루에 1억 장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나라 트럼프가 이랬잖아. 미국은 지금 연필 하나도 생산 못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많이 수출했어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 방역 관련 건 확실히 수출이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방역 관련. 왜냐면 작년에는 방역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돼. 이거 말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게 GDP를 어느 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주도 산업이 뭐 마스크를 팔아 GDP가 올라가는 경제예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비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안 늘어났어요? 우리 한국 경험 보세요. 소비가 줄죠, 지금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대표님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이라 속한다고 돈이 쓰는데 너무 그렇게 막 따지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작년보다 많이 써요, 적게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더 있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돈 덜 쓰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냥 중국 사람이라고 특별히 뭐 돈 쓰기 좋아해서 올해 뭐 작년보다 더 많이 쓰겠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백화점을 1년에 4번 갔다면 올해는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냐고요. 그래 봤단 말이에요, 소비 데이터를. 그냥 자동차 뭐 이런 거예요. 난 그것도 지금 웃기는 게 자동차 작년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아이 부자라고 칩시다. 근데 왜 자동차를 바꿔요? 올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를 더 바꿔요? 교체를 해요? 그렇지. 작년에 비해서 그게 교체 수요가 작년보다 더 커지네 이거지 내 말이. 코로나 때문에 더 커지냐고. 자동차가 그렇지. 더 팔렸네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번 스스로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환경은 분명히 안 좋아졌죠. 지금 소비하기에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정부 이제들 할 수 있는 게 투자밖에 없어요. 정부가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투자. 그러면 투자 누구예요? 중국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하거든요. 중앙정부는 발개위, 발전계획위원회, NDRC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는 막 작년보다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중앙 프로젝트를 막 뭐 지하철을 깔고 막 엄청 두셨다 일어났다 하겠죠. 인프라 투자를. 그래서 투자 증가율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인데요. 과거에 지방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오늘의 중국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지방정부가 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예전에 그럼 우리 방송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 부채가 좀 심각하다. 지금 이자 갚기도 힘든데 언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또 국유 기업들도 역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중국 경제는 데이터가 뭐 나중에 올해 이제 통계국에서 뭐 3% 성장했니, 4% 성장했니, 5% 성장했니. 저는 내가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 CEO예요. 저는 그 데이터를 믿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지표 데이터를 보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이러면 미스테이킹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만약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면 그런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큰 흐름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50년 지나서 오늘의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70년에서 2020년을 바라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금 엄청나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변동을 잃는 게 내가 미래 10년 후에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 사람들이 뭐 GDP 증가율이 올해 5% 될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고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줄이자. 근데 이거는 제 말이고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확실한 거는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전년 대비 하반기가 5에서 5.6% 사이로 하반기, 3분기, 4분기 이미 2분기에 3.1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5%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3% 이상으로 발표될 것 같아요. 3, 4, 뭐 5, 뭐 몇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많은 분들이 그 중국에서 발표한 어떤 통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분이 있고요. 하나는 그 통계를 아니 맹목적으로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 통계가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그 인위적으로 어떤 조치에 의해서 하나의 그 다른 통계들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여기서 제가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 중국 정부가 매년마다 의도적으로 뭐 막 가짜를 조작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 한국 사람 좀 이해 못할 수가 있는 게 한국 작은 나라가 집중돼서 하니까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34개 성시에서 이렇게 올려요. 중앙 통계국에 지방 통계국이. 네. 그래서 중앙 통계국 지방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린 데이터를 해요. 그러면 국유기업이 예를 들면 어떤 국유기업은 적자인데도 그게 회계를 조금만 이렇게 우리 회계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어찌 포지티브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중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익이 0보다 조금 커요. 이건 다 회계로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적자인데 그런 걸 마이너스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포지티브하고 마이너스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막 34개 합쳐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작은 오차가 큰 오차로 되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크고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통계국에서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기자회견 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라.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중앙통계국이 직접 조사하기 시작해서 샘플 조사로. 근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특히 국유기업이 적자는 지금 보고한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냥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그 위기, 그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저는 고비가 내년 중순에 보면 더 확실해져요. 지금 왜냐면 은행들이 정말 점점 리스크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얘네들 지금 이제는 리스크를 이렇게 한 번에 빵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슬 지금 중국 은행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중국어로 방추这个风险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렇게 슬며시 지금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그 부실 대출 준비금 있잖아요. 우리 그 정리하는. 네,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헝다라고 있어요. 제일 큰 부동산 기업이에요. 그게 파산할 뻔했어요. 제일 큰. 그게 파산하면 중국계 100개 넘는 은행들이 파산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 다시 정리했잖아요. 못 파산하게 하고 돈을 다시 주입하기로 했어요, 지금.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넝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면 부르르 넝쿨이 다 올라오잖아요. 여기 딸려오는 은행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넝쿨을 이래 다시. 그러면 그건 어떻게 연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그 채권을 주식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그 주주가 심천에 있는 지하철 회사인데 돈을 더 태우기로 했고 증자하고 예, 그런 방법을 쓰는 그래서 무슨 스무스하게 그 리스크를 방출해야지 그 헝다 기업을 확 파산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죽는 거죠. 근데 그 파산 천천히 해야죠. 그 파산 위기로 몰리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그렇죠. 부동산을 새까맣게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서 예,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통제에 들어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강남에서 지금 새 아파트 지금 분양가가 지금 시세로 보면 15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계속 부동산 시장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과거 10억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10억으로 부담하는데 시장이 10억으로 가버렸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북경이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북경 쪽이 네. 많이 떨어지고 그 있다. 경기도 여기만 경기도요. 북경 그 주변 도시들이 북경이 막 올라가면서 엄청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신도시들처럼. 예, 신도시. 근데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가격이 자기 분양가보다 지금 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동산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완전 그러니까 개인 파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은행의 지금 부실로 연결되고. 제법 지금 강남이 근데 그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서울이랑 땅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서 강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로 갈지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20억 넘어갔잖아요. 지난번에 막 제가 세종시 놀랐죠. 세종시 과거에 분양이 6억, 8억 하던 게 20억까지 갔다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중국도 지금 앞으로 계속 똑같은 하향으로 갈 문제가- 것이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 대부분 지역이 그렇게 될 확률이 없죠. 그냥 이렇게 유일무이한 지역은 조금 그래도 덜 하겠죠. 근데 대체 가능한 지역은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에서 부동산으로 다 부자가 됐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재테크 했고, 부동산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제가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GDP가 그러니까 미래를 다 이미 현금 가치로 계산해서 다 해먹었던 거예요. 그게 인프라 투자고 부동산 투자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대표 사례가 헝다였다고요. 아, 그러면 뭐 대표적인 기업이 1위 기업이 그렇게 흔들릴 정도면 다른 부동산 말할 필요도 기업들도 없는 거죠. 뭐 엄청 흔들리겠네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다른 문제들 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워낙 저렇게 해결하면서 심각한데, 끌고 네. 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국을 보면 은행들이 비해를 보면 돼요. 은행들이 그 NPL하고 부실대출 그 지급 준비금 이런 변화를 봐야 돼요. 특히 어대 은행들은 뭐 워낙 크니까 그렇다 치고 그 도시 상업은행하고 농촌 상업은행. 작년에도 우리 그 잠깐 보면은 그 지방 은행들이 되게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그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예, 인민은행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얼마나 그 이후로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니까. 올해는 더 심각하죠. 코로나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연착륙이 시도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방정부가 지금 새로운 빚을 져서 과거 빚을 갚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3년짜리 발행하고 5년짜리 발행하고 원래는 중국의 채권시장 보면은 듀레이션 만기가 보통 3년에서 5년이 제일 많았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중국 채권시장이 만기가 5년하고 7년이 제일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빚들이 만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새롭게 대출로 바꾸면서 네,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다행인 거는 이게 제가 이런 말하면 중국 경제 위기 이런 말하면 뭐 한국식으로 오는 줄 알아요. 막 나라가 파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한국은 외환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자본 항목이 개방이 되면서 한번이가 빡 빠지면서 단기 외화 부족이거든요. 외화 부족. 근데 달러 얼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처럼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갔어요. 대우는 1000% 넘어갔거든요. 그게 이렇게 국가 부도 위기 보면 한 번에 터진 거죠. 넝쿨처럼 쪼라락. 그래서 발생한 게 한국 외화 위기고 달러 환율이 1000에서 2000까지 갔잖아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6.71 근데 갑자기 20 가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본 항목 자유 대안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막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위기가 오는데 자본 항목 막아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자본 항목을 안 막아버리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 하면 빨리 위안화 자산 팔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 자산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근데 지금 못 나오게 하니까 이게 계속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아까 국유기업이 막 그 부실 위기가 점점 커지는데 돈을 계속 태울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파산해야 되는데 안 파산하니까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일이죠? 생산은 안 되는데 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 늘어나고
돈이 많이 찍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돈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원래 이게 정상 국가면 자본 한번 개방되기 때문에 환율이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거 망하놓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중국식 경제 위기는 어떤 겁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죠.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 계속 그럼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라면을 500원 주고 라면을 하나 샀는데 2,000원 주고 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위기가 일반인들한테 전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현재 평균 물가 우리 그 은행은 장난 아니에요. 보통 2%를 그 목표 기준치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3.5%인가? 아, 근데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CPI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일반 경제 상식 검사하면 CPI를 너무 믿거든요. 네. CPI 3이냐 뭐 2냐. 돈을 많이 푼 데서 CPI 바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CPI보다도 뭘 보냐면 M1, M2 증가율의 변화를 봐요. 우리가 M1, M2로 보통 시중에 풀린 돈의 유동성을 보거든요. 이게 더 정확해요. 이 증가율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과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과거에 GDP가 한 뭐 7, 8 높아서 10% 성장했는데 M2가 한 10년 동안 20%씩 성장했어요. 근데 M2가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주로 자본시장이 발전을 안 해서 돈이 사회 융자라고 하잖아요. 네.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돈을 계속 자기 계좌에다 은행에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돈인데 내가 대출 받은 다음에 또 이 계좌가 다시 은행 계좌로 이 기업의 은행 계좌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똑같은 돈인데 2배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M2인 거예요. 기업의 은행 계좌까지 합하게 M2 증가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 근데 그게는 상관없는 게 어차피 똑같은 돈을 2배 계산되니까 물가는 거기에 따라 변한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물가에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CPI를 계산할 때는 물가 이게 부동산 뭐 식품 우리 현실사에 쓰는 것들을 웨이트를 줘요. 가중치를. 네. 그럼 중앙정부 입장 CPI를 높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왜?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만약에 옥수수 가격이 확 올랐다면 옥수수 웨이트를 줄여주는 거죠. 그럼 CPI가 그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죠. 원래 CPI를 너무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어떤 안전성, 객관성은 좀 덜. 근데 중국 정부는 한 3%를 봐요. 3% 거시경제 통제 기준을 한 3%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국채 이율을 3.5를 주는 건가요? 그거보다 좀 높게? 거의 그렇죠. 근데 뭐 꼭 그건 아닌데 일단 거시경제 통제 기준 변수로 3%를 잡고 있어요, CPI를.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일부의 그 한정된 일인 건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대도시들 위주의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일선 도시 중에서 그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유일하게 다른 게 항주, 심천 그 몇 개는 달라요. 계속 왜냐면 인구 유입이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국이 지금 미래 50년 후에 오늘의 2020년을 봤을 때 중국 젊은이들의 운명을 개변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